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파랍 출발 후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1.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64%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나와주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한 소식으로 이번 CPI 발표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세력이 오후장에 들어설지 계속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보시면서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 제시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경제 전망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2%대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 11년 만에 4%대로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것은 지난 2011년 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그의 물가 상승률을 4.0%로 내다본 게 마지막인데요. 통상 직전 전망치 대비 1%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조정해 새 전망치를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폭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유가, 곡물 가격 급등 등 정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물가가 급등한 것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영향입니다. 네, 가파른 물가 상승률 때문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올해 1월은 3.6%, 2월은 3.7%, 3월 4.1%로 오르면서 4%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4.8%로 상승폭을 더 키웠고 5월에는 5.4%로 5% 선마저 넘어서며 전년 누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벌써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5%대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존 1.7%였던 전망치를 지난달 4.2%로 크게 올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한 3.1%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4월 4%로 상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묶였던 발이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카드 소비액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90조 3천억 원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해 4월 81조 3천억 원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승인 건수 또한 지난 4월 21억 4천만 건에 달해 같은 기간 10.6%나 늘어난 것인데요. 전체 카드 평균 승인액 또한 지난 4월 4만 2,241원으로 0.4% 증가했습니다. 또한 4월 기준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승인액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8%, 3.8%, 승인 건수 또한 10.8%, 6.7%가 늘어났습니다. 카드 승인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여행객이 늘어나며 철도, 항공, 버스 등 운수업이 지난 4월 1조 8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6%나 급증했습니다. 고용 알선과 인력 공급업이나 여행사, 여행 보조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200억 원으로 40.4% 급증했고요. 숙박과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4월 카드 승인액이 각각 11조 5천억 원과 1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2.9%, 22% 증가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여행과 교통 관련 소비액이 모두 급증세라면서 급속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477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억 9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보유 외환 가운데 국채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73억 3천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4,0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예치금은 56억 1천만 달러 늘어난 21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인축권 SDR은 150억 8천만 달러로 1억 달러 늘어났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4억 8천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환 보유액의 감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달러화가 아닌 통화 외환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 달러 인덱스는 101.67로 4월 말에 103.62보다 1.9%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보유 외환 규모는 세계 9위로 지난달보다 한 계단 하락했고 10위 안에 든 국가 중 4억 달러 늘어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9개 국가 모두가 지난달보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가 상승 전망부터 외화 관련 소식까지 살펴보면서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아직까지는 파란불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죠. 우선 미증시부터 살펴보면요. 에너지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미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 상승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게 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욱더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3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후장의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6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876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 엔터주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간 반짝했던 원숭이 두창 관련한 바이오 종목들도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750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1,127억 원, 외국인은 1,21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통상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5월과 6월에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가 되면서 이미 전년 대비 185.5%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 선물 시장에서 7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2%나 오르게 됐죠. 폭염 예고에 미국의 재고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9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대안을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헝가리나 그리스 같은 국가는 대체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올여름 대규모 정전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가스 현재 1.42%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6.69%, GSE는 현재 10%가 넘는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반영하는 ETF도 0.18% 낙폭이 보여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 1.6%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마이크론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조정 소식이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현재 5%가 넘는 하락세, 그 밖에도 하나마이크론도 5.03%, ISC도 현재 5.13%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약세와 함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세 보입니다. 전일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 제한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나인테크 주가 급등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에 이어서 소자를 개발하게 되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테크노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필두의 대표단이 키이루를 방문했었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복원에 협력을 하고 공동 사업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관련주인 제일테크노스가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가파른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광섬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늘이죠. 6개월 만에 유럽 출장길에 오르게 되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대규모 M&A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65% 밀려난 6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T로보틱스 보시죠. 장중 24%가 넘는 상승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의 R&D 센터를 세우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11%가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8,9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우주입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폴란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FA50을 48대 구매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앞서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옛 소련제인 전투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9.56% 오른 5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태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업종이 좀 한정적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업종상으로 오늘뿐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항공우주 방위산업 업종으로 꼽혀지는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지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우주산업 협력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또 거기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폴란드발 이슈와 그리고 일부 달 탐사선 관련 이슈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 러시아 관련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최근 들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폴란드발 이슈 역시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이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이 대체 전력이 필요해진 점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 지난달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 한국 항공우주의 공장을 방문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FA50의 이 48대 정도의 이런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등에 오늘 한국 항공우주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서 주요 방산주들의 이런 강세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우주항공 쪽 역시도 언론에 따르면 국내 최초 이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는 8월 3일 이 미국에서 발사될 것으로 전해지는 점 등도 다음 주로 앞서 예정된 이 누리호 발사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을 좀 더욱 강화시키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한국 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서 식량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또 신재생 에너지 일부 관련주들도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정유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계속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 에너지 수급 문제 우려감에 신재생 관련주도 오르긴 하지만 기존 정유 업체들 역시도 전일 국제 유가가 장중 120달러를 돌파한 소식 등이 좀 전해지는 점, 또 거기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오늘 국내 주요 정유 업체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등의 강세도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자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정유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한국 항공우주가 좀 관련 업종 내 주가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꾸준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 등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존 수주잔고 등과 더불어서 이 항공우주 부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좀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좀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방산 부분의 해외 수출 증가 기대감과 또 누리호 관련 그리고 달 탐사선 관련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 부분과 우주 산업 역시 양쪽 모두 하반기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잔존해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에 따른 모멘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추격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아무래도 하반기 이 호주 관련 이 장갑차 수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사우디 관련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누리호에서 대부분의 공정에서 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누리호뿐 아니라 향후 달 탐사선 관련해서도 이 국내에서 이제 우주 산업을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러한 우주 산업의 이런 성장과 더불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주 관련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리하자면 이 하나그룹의 이 방산과 우주 산업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적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나 우려할 점은 최근 주가 흐름이 단기 박스권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박스권 돌파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시면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도 같이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꼽아주신 특징주는 이 누리호 15일에 있을 누리호와 달 탐사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제27회 환경의 날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대한 확대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히나 또 태양광 섹터 미국발 호재로 관련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생산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6월 6일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방 물자 생산법 DPA라는 법을 발동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임기 처음부터 어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관련돼서도 그 전기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계속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밝혀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태양광 쪽에 이런 말씀드린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그 태양광 패널의 생산 속도를 늘려 나가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그 태양광 패널 부품과 변압기, 열펌프 그리고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에서의 제조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백악관이 기대를 했는데요.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동반해서 관련된 법안도 통과를 시키면서 자국 내에 어떤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같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 역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연준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기대를 노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2년간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또 철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들이 지금 부품을 중국산을 사용하는 까닭에 중국 태양광 업체가 오히려 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동이 중국 내 관련 산업에서는 어떤 나비 효과가 발생되게 될까요? 최근에 우선 중국의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을 살펴보자면은 그 실리콘 산업 쪽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리스크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그 원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번 미국까지 이 태양광 쪽에 투자를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동남아 4국이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주요 도시의 봉쇄를 완화를 했고 이에 따른 경기 부양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세 완화 같은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다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자의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이 국내의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훈풍 불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우선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말씀드린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에 좀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 연말까지 폴리실리콘의 생산량을 늘 증설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고 이번 미국향 관세가 완화까지 되면서 오히려 그 생산량 그리고 이에 따른 캐파 증설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그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들 OCI나 하나솔루션 역시 주가가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관세 인하 소식에 관련된 소형주들, 중소형주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윌링스는 세계 최초 태양광 대용량 인버터를 개발하고 또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 이상의 대용량의 이 전력 변환 장치는 높은 기술력을 또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수의 회사만이 시장의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태양광 확대 국면에서 기업의 차별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태양광 설비가 이제는 소형에서 계속해서 대형화하는 업계 추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한 4년 전부터 있었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난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업체들의 그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업체들 역시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는 그런 산업 구조가 편성이 되게 되었는데 윌링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체 대용량 시장 점유율 30에서 40%를 차지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산업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대용량 쪽 설비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 같은 경우는 캐파가 공격적으로 늘려낸 일부 대형 업체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시설 장비 업체 역시 윌링스 같이 그 대형화에 최적화된 업체들만 살아남는 과점 산업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과점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살펴보죠. S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역시 국내 최초 태양광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회사와 함께 또 신재생에너지 통합 로드맵을 구축했었는데요. 특히 자회사죠. S파워는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와의 이 주요 자회사, 또 기업 성과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S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그 상황에 그 태양광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에너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회사 S파워와 함께 태양광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양광 산업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원재료 제조 판매 업체들의 턴어라운드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에너지, 즉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까지로의 아직 확장은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까지 전해주시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과 함께 같이 많은 그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유럽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과 태양광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 태양광 쪽에 투자가 가시화가 되면서 신재생 산업에서 태양광 역시 그 풍력만큼의 성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과 주가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폴리실리콘 공급 업체인 업체들은 거의 다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향후 중국에서의 그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게 되면 국내 업체들,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OCI나 하나솔루션의 그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에너지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어떤 연말까지 꾸준한 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관련 업체로는 그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학 사업뿐만 아니라 하반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관련 업체로는 하나솔루션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에 따른 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실적 위주의 특히나 또 대형주 위주를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핌 김현진 대표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이벤트 하면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일 텐데요. 그렇게 이 패드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그 패드 회의, FOMC 회의를 이제 좀 지켜볼 텐데, 지금 여태까지 패드가 욕을 먹을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욕 먹을 일을 했다 이렇게 뒤늦은 정책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늦은 정책 대응이 오히려 낫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 대응을 미리 했었던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시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서둘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악재로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드를 칭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트 하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 발짝 뒤에서 가는 게 맞았던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조그만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호흡을 페드하고 같이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욕을 하고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쪽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드 하에 있는 그 로컬 페드의 그 리서치 쪽에서는 자료들을 계속 미리 내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한 템포 먼저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욕을 먹거나 정책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변화를 먼저 시도한다라기보다는 변화를 만들었을 경우에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리드 타임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책 변화가 오히려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 봐야지 늦어가지고 성급하게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까지도 우리는 어떤 금리 쪽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근간이 되고 있는 2%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같은 그런 하나의 골격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물론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도 다 때려치고 그냥 압박을 하겠다, 시장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자료들이 계속 지난주까지 나왔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다른 회의보다 더 무섭게 볼 필요는 없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그쪽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제가 오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급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낫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는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이 정책 대응이 나타날 것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점들이 시장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자료와 더불어서 3Q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밸런스 시트 축소 쪽을 어느 정도 시장하고 공유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책의 대응이 약간 늦었던 것은 사실인데 섣부른 예측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요, 10년물 국채 간의 이격도를 한번 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이 두 개의 선, 그러니까 붉은색 선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낸 건 아니고 제가 그들 사이트에서 이걸 컴바인 시켜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제가 뭘 뜻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10년물 금리가 선행해서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꺾여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리기 전에 이 10년물 금리가 정점을 치게 되는 것도 시장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선반영의 정도가 너무 빠르고 높다라는 것이죠.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2018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었던 예전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 푸른색 선과 붉은색 선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2017년 초에 기준금리였었고 그 당시에는 2에서 2.5% 정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걸 이 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보다 한 1% 정도가 지금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였었는지 이건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로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5%가 상단으로 되는 그 기준금리였었다라는 점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하고 기준금리가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0.5% 두 단계 금리 인상을 3번을 연속으로 해도 시장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기준금리만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것 중에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10년물 국채와 이 기준금리 간의 이격도는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작용을 선반영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을 하나 좀 봐야 되고 그만큼 페드가 욕을 먹고는 있지만 이렇게 올 상반기 내내 시장에 반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선반영이 상당히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만약에 앞서가지고 금리를 먼저 빨리 인상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었고 후유증이 상당히 컸을 거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를 만들 것인가를 대강 생각을 했었다면은 지금의 속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년물 국채하고의 이격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 시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3분기 들어서면서 밸런스 시트 축소가 되는 그 규모 자체가 4분기 이후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와 기준금리의 이격이 벌어진 것은 미리 선반영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사후적인 충격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패드 쪽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의 증거 자료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원래 망가뜨리지 않는 시장 친화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은 시장에 그다지 충격을 줄 의도는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회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선반영이 상당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또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의 때 큰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거와 연관된 또 이제 근거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었던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게 6월 1일에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멤피스의 이코노믹 클럽 가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외신 쪽이나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뽑아온 내용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감만 전달이 됐지 이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묻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묻히면 안 될 내용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자라는 생각에 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그런 자료를 한 2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골자를 보면은 여기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하면 우리가 이 디플레이션하고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볼 정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통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연결짓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로만 봐도 상당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식탁 물가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온 것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값이 얼마나 왔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짜장면 가격이 뭐 50%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콩나물 가격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6개월 뒤에 똑같이 50%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뭐 놓고 본다면은 그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번의 충격이 왔지만 그 다음에 그 충격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피부엔 벌써 와닿은 것이고 시장은 그것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체감을 할 정도로 온 상태고 향후에 대해서는 어떤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차 둔화되는 것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노력으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 2%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향후에 그 물가 상승률 자체를 축소시키다 보면 2%에 수렴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무리한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이렇게 얘기가 정의가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24페이지의 PDF 파일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2개만 오늘 골라봤습니다. 글로벌 QT에 근접하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추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맨 위에 황색 선이 ECB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페드 쪽 자료고요. 페드의 밸런스 시트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게 BOJ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2분기까지 증가되고 있는 그 밸런스 시트가 YOY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보다 1년 동안은 계속 이 밸런스 시트가 탄력적으로 증가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게 이 표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 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공급하긴 했지만 그것에 공급되는 그 탄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제 패드가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자료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향후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디스인플레이션 내용 중에서는 재정하고 통화정책으로 인한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정하고 통화 정책의 변화는 제가 1분기 내내 패드가 만들었었던 정책 변화 중 하나라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현상, 결과적인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정책이 늦었기 때문에 요걸 할 이유도 없다. 이 점에서 또 하나의 증거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자료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세션 걱정하고 경기 침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 빠른 성장의 GDP 이 제목의 파일을 하나 보신다면은 잠재 성장률 이 역시 마찬가지로 2%로 푸른색 녹색 선으로 지금 점선을 그어놨고 지금 꼭대기를 한번 친 다음에 계속 성장률 자체가 GDP가 좀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성장률보다 아직도 높은 것이고 정책으로 저것을 2% 위에서 계속 유지시킨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성장률을 2%로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침체가 나타난다 내지는 지금 요인이 더 빠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가지고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걱정은 이러한 정책의 여태까지 시행되어 왔었던 그 결과와 이 성장률이 변화되고 있는 이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타나는 그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악재가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한 템포 늦더라도 우리가 매수 기회로 또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 조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핌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